안녕하세요. 고세훈입니다. 2023년 선생님들과 1, 2월 이론 강의 그리고 3, 4월 교육학 300알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핵심 개념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 관련해서 우리가 3, 4월에는 기출 문제까지 선생님들과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 말미에 선생님들한테 제가 예고했던 것처럼 5월 달에는 선생님들과 두 가지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지금 현행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구조 분석을 할 텐데, 현행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구조 분석의 집중은 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구조 분석이 이루어질 거고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에는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큰 틀에서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기조는 유지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정책들과 몇 가지 제도들이 추가된 형태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구조 분석을 선생님들과 큰 틀에서 4가지 분석을 할 겁니다. 하나는 목표 분석, 두 번째는 교육과정 분석, 그 다음 두 번째는 평가, 그리고 수업에 이어서 우리 교육과정의 큰 틀을 이루는 목표, 그리고 교육과정 전체 큰 틀, 그리고 수업과 평가 순으로, 혹은 평가와 수업 순으로 구조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행 교육과정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목표의 구조 분석을 통해서 현행 교육과정이 어떤 수업과 어떤 평가, 어떤 교육과정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선생님들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목표 분석을 할 거지만, 우리가 작년에 목표 분석을 했던 내용 중에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 경험에 학습 성공 경험이라는 개념을 끄집어내고, 성공 경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업, 또 수업 방법, 평가 방법들을 정리했는데, 그게 바로 작년 우리 교육학 논술 1번 시험으로 1번 문제로 바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4가지 큰 틀의 구조 분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과 2014년부터 2022년 작년까지 지난 9년간의 교육학 논술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면 주제 분석, 개념 분석, 그리고 문제를 분석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4주 동안 우리가 5월 강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아마도 3주 정도까지, 2주 반 정도 교육과정 개정 분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한 3번이나 4번 정도의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과 기출문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분석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와 그리고 본문과 주제, 그리고 개념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를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변형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면서 지난 9년간 우리 교육학 논술의 변화 추이들을 들여다보고, 앞으로 올해 또 교육학 논술의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출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제가 목표 분석부터 먼저 하는데, 목표 분석부터 먼저 하기보다는 교육과정 전체 틀을 먼저 좀 들여다보고 목표 분석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겠다,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어서 오늘은 선생님들과 먼저 교육과정 분석, 개정 교육과정 분석에 대한 첫 번째 강의로 교육과정 분석을 먼저 선생님들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학생 중심 교육과정 혹은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 현행 교육과정이 어떤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어떤 교육과정을 형태를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인드맵을 보시면 지금 우리 현행 교육과정은 크게 4가지 큰 틀에서 우리 교육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보고 있는 이 4가지는 우리 교육과정을 구조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가지 틀로 우리 교육과정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처음 나오는 게 바로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우리 지금 현행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첫 번째는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이란 뭘 의미하는 것일까? 크게
5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의 총론을 분석해 보면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을 모두 5가지 레이어, 층위에서 학습자 중심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과정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하이라이팅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과정입니다. 제가 별표를 쳤죠.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에서 제가 여기에 별표를 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육학 논술, 지난 9년간의 교육학 논술을 우리가 나중에 기출 문제들을 분석해 볼 텐데, 기출 문제 분석에서 개인차와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 부분 출제되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현행 교육과정에서 학습자 중심이라고 했을 때 이 학습자 중심은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과정이다. 즉 학습자는 뭐와 관련되어 있다? 개인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 중심 교육과정,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별표를 쳤습니다. 역량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우리가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총론, 우리 현행 교육과정은 바로 학습자에게 교육과정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뭐를 길러주는 교육과정이어야 한다?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과정이어야 한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현행 교육과정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에게 1, 2월, 3, 4월 강의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조금씩 현행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면면들을 여러 이론들과 연결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는 선생님들이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큰 틀의 구조가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제 선생님들과 역으로 5월 달에 개정 교육과정의 분석을 통해서 개정 교육과정의 큰 그림들, 빅픽처들을, 구조들을 이해하고 이 교육과정의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이론들을 다시 한번 모으는 작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역량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우리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할 때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 역량을 함양하고 길러줄 수 있도록, 이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설계하고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역량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라 할 때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과정, 두 번째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우리는 요 네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텍스트를 통해서 들여다볼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학습자 참여 중심의 교육과정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학습자 참여 중심 교육과정이죠.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과정, 역량 중심 교육과정은 굉장히 이론적인 측면의 교육과정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텍스트를 보면 개인차를 고려하는 교육과정이나 역량 중심 교육과정은 상당 부분 이론적인 틀과 연결되어 있어요. 학습자 참여 중심의 교육과정은 굉장히 실제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즉 학생 중심 교육과정,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란 뭘 의미한다? 학습자가 교육과정 안에 뭐 하는 과정이다? 참여하는 교육과정이다. 학습자가 주체적이고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해야 된다? 학습자가 교육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참여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선생님들? 참여는요, 교사와 학생 간에 뭐가 이루어진다?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학생과 학생 간에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참여 중심의 교육과정입니다. 우리가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 이야기했을 때 바로 학습자가 교육과정에 실제적으로 다양한 상호작용과 상호성을 기반으로 참여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거 선생님들이 잘 끄집어내시면 우리가 우리 교육학 논술에서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었을 때 선생님들이 잘 이해하고 답안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학습자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배움 중심이란 교육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뭐가 일어나야 된다? 배움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는 지금 선생님들과 간단한 리뷰를 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마인드 매핑을 선생님들과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 다음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텍스트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학습자 배움 중심입니다. 배움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움은 학생들에게만 일어나는 배움이 아니라 교사들에게서도 일어나는 배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서 개정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개정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그래서 학습자의 개인차에 맞게 학습자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재설계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교사도 배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사의 전문성이 좀 더 신장되는 경험이 이루어지고요.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움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배움이란 학생들이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배움이 일어나요. 여기서 선생님들 우리가 교육과정에 대한 구조 분석을 했는데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의 수직적 개념은 다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개인차를 고려한다는 건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있고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은 참여 중심의 그리고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이어진다는 걸 선생님들이 좀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움이 일어나도록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배움이 일어나기 위해서 뭐를 고려해야 될까요? 이한택 선생님. 자, 누군가는 수업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잘 배웁니다. 왜요?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학업 성취 수준이 올라가면 이 친구는 이 학생은 이번 교육과정이나 수업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결과적으로 무언가가 드러나지 않아요. 잘 배우지 못했구나라는 걸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무언가를 배운다는 건 여러 가지 측면의 무언가를 배운다는 건 우리의 교육과정과 수업이 뭐를 고려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잘 배울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잘 맞춤형 수업, 맞춤형 교육과정이 제공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 결국에는 학습자들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뭐가 고려되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개인차가 고려돼야 된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나중에 배움 중심 교육과정에서도 결국 개인차라는 게 우리 수업에서 어떻게 잘 고려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설계할 때 단위 수업을 설계할 거나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교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건 뭘까요?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 설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을 했을 때 우리는 한 사람도 학습에 대한 소외가 일어나지 않고 모두가 다 수업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나중에 텍스트를 보겠지만 배움은 단순한 개인적인 배움이 아니라 뭘 통해서도 배움이 일어난다? 공동체를 통해서 배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배움을 넘어서서 협동학습이나 협업, 상호작용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즉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란 결국 배움, 학습자, 즉 공동체, 학습 동료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학생들이 어디에 참여해야 돼요? 수업이라는 공동체, 교육과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참여해야 합니다. 즉 배움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을 설계해 줬을 때 학습자는 그 시간에 뭐가 이루어진다? 배움이 이루어집니다. 선생님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세요. 이 강의에 직강에 참여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또 강의 인강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듣고 지금 강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강의를 듣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분석 내용을 선생님들이 듣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교육과정에 대한 강의를 통한 배움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배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뭐 때문에? 바로 학습자 이해중심 교육과정으로 이 개념이 논리가 연결됩니다. 즉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재구성될 때 우리는 학생 중심이다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학생 중심이란 이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업, 학습자가 얼마나 이해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수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선생님들 우리 교육과정이 이번 5월 달에 우리 개정 교육과정의 분석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 현행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늘 말했던 학습자 중심 했던 그 말의 의미가 잘 이해되고 그래서 이 개정 교육과정의 분석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개별 교과에서 강론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잘 연결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게 이번 강의의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하면 막연하게 이게 뭘까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선생님들이 막연하게 이런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5가지로 뚜렷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다?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과정이다. 두 번째,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세 번째, 학습자가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과정이다. 네 번째, 교육과정과 수업을 통해서 배움이 일어나는 교육과정이어야 한다. 배움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개인차가 고려돼야 되고 실제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고 누가 이해되도록
개별 학습자가 잘 이해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학습자 이해 중심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바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습자 이해 중심 교육 과정의 설계에서 우리가 학생들의 평가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실제로 이해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평가를 중심으로, 즉 과정 중심의 평가를 통해서 수업이 설계될 때 우리는 학습자 중심의 이해 중심의 교육 과정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세히 보겠지만, 자, 다시 한번 우리 교육 과정은 2015 개정 교육 과정 한마디로 학습자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자 중심의 교육 과정은 모두 5가지의 아주 중요한 스펙트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학습자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 과정, 역량 중심 교육 과정, 학습자 참여 중심 교육 과정, 배움 중심 교육 과정, 이해 중심 교육 과정이라는 5가지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과 시도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 분석은 큰 틀에서 2가지 틀을 나눕니다. 하나는 우리 교육과정에 말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의 스펙트럼, 개념적 스펙트럼이 뭐냐? 5가지. 즉, 이 5가지를 텍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볼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을 뭐 해야 돼요? 실제 교육과정에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명확하게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육과정의 적정화, 그 다음 두 번째는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행 교육과정의 구조 분석을 해보면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만 크게 개념적인 스펙트럼으로 5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분석하고, 이걸 위해서 우리는 교육과정의 적정화와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자,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국가수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이 모든 학습자에게 맞는 교육과정이 아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자에 맞게 교육과정을 뭐 해줘야 된다? 최적화해 주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 뭐라 부르냐면 교육과정의 적정화다라고 부르고요. 교육과정의 적정을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을 이제 단위학교나 수업에 맞게 교육과정을 뭐 해줘야 돼요? 재구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 측면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의 5가지의 의미의 스펙트럼을 만들어냈다면 이제 이거를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과정을 2가지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적정화와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의 의미 5가지를 정리했다면 이제 교육과정을 뭐 해야 돼요? 재구성해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현행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은 모든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일반화되고 보편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뭐가 필요하다?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선생님들에게 크게 4가지로 우리가 마인드 매핑을 만들어 두었지만, 첫 번째, 여기까지가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는 개념적 스펙트럼이 있다면 여기서부터는 뭐가 만들어진다? 이제 적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을 우리가 3가지 측면에서 교육과정에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여러 가지 방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 어떤 방식이다? 교육과정의 통합입니다. 그래서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우리 지금 현행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의 조직에서 뭐를 지향한다? 교육과정의 통합을, 죄송합니다. 동그라미를 그리려는 게, 또 교육과정의 통합을 지향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교육과정의 통합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의 통합이 필요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위해서 우리 교육과정은 뭐를 지향한다? 궁극적으로 교육과정의 일체화를 지향합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들 가로선, 그러니까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육과정의 통합, 교육과정의 일체화는 바로 연결되는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요. 각각의 카테고리는 또 그 나름대로 수직적인 연계성에서 의미들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의 5가지를 들여다봤다면 이제 두 번째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의 재구성 안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자, 이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학교 수준, 그리고
교실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뭐 해야 돼요? 적합하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줘야 합니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준다는 건 첫 번째 어떤 의미를 가진다? 학교 수준에 맞게 그리고 교실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학교나 교실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교사들입니다. 교사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잘 분석해서 내 단위 수업에 맞게 뭐 해줘야 된다? 재구성해 줘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는 건 뭐냐면 두 번째 교육과정을 뭐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풍부하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경험과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학생들이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결국 이 교육과정은 어떤 교육과정이다? 창의적 교육과정입니다. 별표 치겠습니다. 창의적 교육과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과정, 우리가 내일 목표 분석을 할 텐데 우리 지금 교육과정은 어떤 목표를 가진다? 창의융합 인재를 목표로 합니다. 그 창의융합 인재를 우리가 내일 목표 분석에서 6가지의 역량을 분석하면서 창의성이라는 개념을 역량과 관련해서 분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는 건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다양한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창의적인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해 주는 것이다 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그것 자체로 창의적인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창의적인 교육과정은 학교 수준에서 교실 수준에서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뭐 하는 것이다?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육과정의 개발자로서 교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란 뭐를 전제한다?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되니까 우리가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을 단위 수업에 맞게 학교 수준에 맞게 재구성해야 돼요.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교육과정 개발과 편성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 그리고 교육과정의 분권화 그러니까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편성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학교나 단위 수업의 교사에게 이양 분권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재구성에서는 교육과정의 자율화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개념을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자율화라는 개념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 별표 칩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한다는 건 교육과정을 뭐 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교육과정을 적정화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행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09, 2010, 2012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서 훨씬 더 교육과정의 양이 줄어든 교육과정 그러니까 훨씬 더 학생들에게 좀 더 적정화된 교육과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행 교육과정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서 여전히 학습량이 많은 교육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정을 적정화, 재구성한다는 건 다른 말로 뭘 의미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을 적정화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텍스트에서 들여다보겠지만 그래서 학습량과 학습의 질의 적정화를 통해서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정을 적정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밑에입니다. 교육 내용을 뭐 해줘야 된다? 여기서 교육 내용은 교과 내용을 말합니다. 교과 내용을 구조화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구조화해 준다? 매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핵심 역량 중심으로 별표 치겠습니다. 핵심 역량 중심으로 구조화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했을 때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을 뭐라고 불렀었죠?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역량은 우리가 앞으로 교육과정을 적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됩니다. 즉 우리가 교과 내용을 선생님들이 내년에 수업을 하시면서 교과 내용을 구조화해줘요. 적정화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교과 내용을 그냥 다 일일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과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교과의 내용을 구조화해 줘야 됩니다. 아하, 교육과정을 적정화한다는 건 교과 내용을 뭐 해주는 것이다? 구조화해 주는 것이고 구조화한다는 건 뭘 중심으로 구조화한다? 역량을 중심으로. 어떤 역량?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구조한답니다. 자, 우리 현행 교육과정은 핵심 역량을 모두 6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지식, 정보 처리 역량, 그 다음 자기관리 역량이 먼저죠. 자기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게 바로 핵심 역량이에요. 즉 우리가 가르치는 교과의 내용에서 교과 내용과 뭐를 연결해라? 우리 교육과정이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6가지의 역량을 연결해 줘야 돼요. 특히 내가 가르치는 교과는 특히 우리가 지향하는 6가지 역량 중에 어떤 역량과 직결되어 있는지를 선생님들이 분석한 다음에 내가 가르치는 교과의 내용을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뭐 해줘야 된다? 구조화해 주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교육과정의 적정화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교육과정의 내용의 구조화나 핵심 역량의 중심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적정하고요. 교육과정을 적정한다는 건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다양한 교육과정의 효율적 편성과 운영을 말합니다. 즉, 교육과정을 적정한다는 건 교육과정을 어떻게 한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걸 말합니다. 선생님들 이거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1, 2월 이론 강의나 3, 4월 교육학 3박 알파를 통해서 우리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이나 유연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나 이론들을 배웠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교과 교실제, 학생 맞춤형, 교과의 목적과 특성에 맞는 학생 맞춤형 수업이 교과 교실제, 블록 타임제, 집중 이수제, 교과군이나 학년군 같은 개념은 다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유연한 운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건 뭐와 관련되어 있다? 교육과정을 적정화하는 것이에요. 가장 최적화된 형태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적정한다는 건 교육과정을 뭐한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중학교의 교육과정에 지금 이제 1학기에 뭐가 있어요? 자유학기제가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우리 교육과정을 조금 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 위한 탄력적이고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 중에 하나가 자유학기제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학생 중심에 맞게 적정화해 둔 게 무슨 제도다? 교육과정의 유연화 방안이다? 자유학기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학 논술이 아직 교육과정의 재구성은 이미 언급했습니다.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5월달 중에 선생님들과 기출 분석을 할 때 교육과정 재구성의 방법으로 뭐가 나왔냐면 교육과정의 조직 원리가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는 건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적정화해 준다는 것이고 계열성을 조정해 준다거나 범위를 조절해 준다거나 통합성을 고려해 준다거나 수직적 연계성을 고려해 준다는 건 다 교육과정을 큰 틀에서 뭐 해주는 것이다? 적정화해 주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들이 아주 개별 개념들을 우리 현행 교육과정 전체의 큰 틀과 연결해서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선생님들 속에서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현행 교육과정의 큰 틀 안에서 연결되는 배움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교육과정의 유연한 편성, 교육과정의 이 탄력적 운영과 관련되어 있고요. 또 교육과정을 적정한다는 건 여기 있는 것처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만들어준다는 걸 의미합니다. 별표 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현행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무슨 교육과정이다?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입니다. 이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우리가 나중에 선생님들과 다음 주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할 텐데 결국 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확대된 형태가 뭐다? 고교학점제입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가장 중요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연결되고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확대된 형태가 고교학점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 3단 논법에 의하면 결국 고교학점제는 뭘 의미한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를 거쳐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거쳐서. 자, 그러면 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방금 우리가 정리했던 뭐와 관련돼 있다? 교육과정을 학생 중심에 학생에 맞게 최적화 만들어준 형태가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다. 학생들의 진로, 학생들의 적성, 학생들의 소질에 맞게, 학생들의 능력에 맞게 교육과정을 선택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교육과정의 적정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연결했지만 결국에는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편성과 운영은 결국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보면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는 건 큰 틀에서 학생, 학교나 교실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이 재구성된다는 거고
교육과정이 재구성된다는 건 교육과정을 적정화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의미적으로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란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과정, 역량 중심 교육과정, 학생 참여 중심 교육과정, 학생 배움 중심 교육과정, 이해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의미의 스펙트럼을 정리했다면 이게 교육과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과정 재구성 안에 교육과정의 적정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세히 선생님들과 살펴볼 겁니다. 자, 그 다음 교육과정의 재구성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교육과정의 통합입니다. 자, 우리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의 재구성과 적정화가 필요하고요. 자, 그럼 이런 교육과정의 재구성과 적정화의 과정에서 우리 현행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육과정의 유형은 뭐냐면 바로 교육과정의 통합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계속해서 통합할 것인가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1, 2월에 선생님들과 3, 4월을 통해서 통합이라는 개념, 교육과정의 통합이라는 개념을 배웠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판서를 통해서 통합의 개념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교육과정을 통합한다는 건, 교육과정의 통합이란 할 때 우리가 여기서 통합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통합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통합이란 뭐의 통합이다? 교과 간 통합입니다. 교과 간. 그렇죠? 교과 간 통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장 기술적인 측면은 교과와 교과 간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통합은 다른 말로 뭐와 관련돼 있어요? 연계입니다. 연계, 그렇죠? 연계. 또 우리 지금 현행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지식 기반 사회, 4차 산업혁명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consilience, 통섭 혹은 infusion, confusion 혹은 인퓨전, 융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교과 간의 연계, 교과 간의 통합, 교과 간의 융합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즉 우리가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하다? 교과 간의 연계, 교과 간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교과 간의 통합이 첫 번째 통합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죠,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학교 지식과 그리고 뭐의 통합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실용적 지식 간의 통합을 의미합니다. 제가 더하기를 표시하겠습니다. 더하기로 쓰겠습니다. 학교 지식과 사회의 실용적 지식과의 통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가 통합되고요. 학교 지식과 자연스럽게 사회의 실용적 지식이 통합된다. 자, 이걸 위해서 교육과정의 통합이 필요한 거죠. 또 세 번째 통합의 의미는 뭐였어요, 여러분? 교사와 학생의 통합입니다. 또 학생과 학생의 통합입니다. 또 어떤 통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사와 교사의 통합이에요. 여러분, 교과 간 통합이 된다는 건 교과만 통합되는 게 아니라 교사와 교사가 통합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출문제 분석에서도 나중에 보겠지만 교사와 교사와의 통합을 최근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원, 전문, 학습,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통합은 이런 형태의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그리고 교사와 교사 간의 다양한 형태의 통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통합은 이런 여러 가지 의미의 통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교육과정이 통합된다는 건 우리가 1, 2월, 3, 4월을 통해서 배웠던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 가집니다. 자,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어떤 형식으로 통합할 수 있죠? 협동학습, 그렇죠? 또 협동 교수입니다. 그렇죠? 팀 티칭이죠. 이런 방식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통합이라는 개념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실제 수업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거나 수업에서 어떤 방법을, 어떤 수업 전략을 써야 된다는 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교과 간 통합이나 학교와 사회적 실용적 지식의 통합,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교사와 교사 간의 통합이 자연스럽게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위해서 필요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이끌어내면 학교의 지식과 사회의 실용적 지식이 통합된다는 건 학생들이 어떤 학습을 하게 된다? 유의미한 학습을 한다. 그래서 유의미 학습을 이끌어 올 수 있습니다. 유의미 학습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육과정의 통합이라는 텍스트를 정리하면서 유의미한 학습, 유의미 학습을 지속적으로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란 결국 교육과정을 통합을 통해서 뭐를 유도하는 것이다? 유의미한 학습을, 유의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1, 2월, 3, 4월에 배웠던 선생님들과 교육과정의 통합이라는 통합의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그래서 교육과정의 통합을 우리 지금 현행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은 어떤 방식으로 그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교육과정의 통합은 뭐를 개선한다? 학습 경험의 질을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현행 교육과정의 목표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우리 총론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행복한 교육을 이끌어내고 창의 융합 인재를 함양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학습 경험의 질을 개선하는 건 단위 교과를 통해서만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교과 간의 통합을 통해서 다양하고 풍부한, 즉 교과 간의 연계성이나 교과 간의 관계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해주고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경험이 학생들에게 뭘 한다? 학습의 경험의 질을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즉 교육과정의 통합은 학생들에게 뭐를 이끌어낸다? 학습 경험의 질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육과정의 통합이 무슨 학습을 이끌어낸다? 균형적인 학습을 이끌어냅니다. 특정 교과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과 간의 통합을 통해서 여러 교과가 지향하는 다양한 역량들이 자연스럽게 교육과정을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모든 역량들을 균형 있게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행 교육과정의 총론은 교육과정의 통합이란 학습 경험의 질을 개선하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되고, 두 번째, 교육과정의 통합을 통해서 균형적인 학습, 특정 영역, 인지적 영역만 강조되는 학습이 아니라 정적 영역, 또 심동적 영역,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인지적 측면까지 균형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끌어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균형적 학습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교육과정의 통합이란 세 번째, 무슨 학습으로 이어진다? 학생 맞춤형 학습과 이어집니다. 왜 갑자기 이게 나오죠? 교육과정의 통합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떤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다양한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 다양한 교육과정은 결국 학습자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학습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육과정의 통합은 학생 맞춤형 수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잘 보여줍니다. 우리 지금 현행 교육과정이 교육과정의 통합을 설명하는 세 번째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뭐가 이루어진다? 학습 간의 상호 통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교과 간의 연계는 결국 여러 교과의 학습 간에 뭐가 이루어진다? 상호 연계, 상호 통합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런 학습 간의 상호 통합은 어떤 학습을 이끌어내냐면 심층적 학습. 심층적 학습의 반대 개념이 뭘까요? 피상적 학습입니다. 기존의 우리 교육과정이 학생들에게 피상적 학습을 이끌어냈다면 이제 그런 피상적 학습이 아니라 심층적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뭘 통해서? 교육과정의 통합을 통해서 이끌어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심층 학습은 뭘 이끌어낸다?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유의미 학습, 제가 별표를 쳤죠? 유의미 학습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의 총론에서 교육과정의 통합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습 경험의 질을 개선하고 또 균형적 학습을 이끌어내고 학습 맞춤형 학습이나 학습 간의 상호 통합을 통해서 심층적 학습이나 궁극적으로 교육과정의 통합은 무슨 학습을 만들어낸다? 유의미 학습. 제가 칠판에 정리했던 것처럼 결국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사회의 실용적 지식으로 이어지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학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맥락과 환경, 우리 삶은 환경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런 복잡한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지식, 이게 바로 교육과정의 통합이고, 이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학생들이 살아가는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학습을 우리 교육과정은 뭐라 부른다? 유의미 학습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과정,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유의미 학습이란 개념을 물어야 하고요,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학 논술이 유의미 학습이란 개념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의미 학습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우리가 배웠던 1, 2월, 3, 4월의 개념들을 연결해 볼 겁니다. 선생님들 유의미 학습하면 떠오르는 모형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늘 배웠던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 이론. 유의미 학습은 만약에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어떻게 하면 유의미 학습을 이끌어낼 것인지, 유의미 학습 이론을 유의미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업 전략,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하시면 뭘 끄집어낼 수 있어요?
오스웰의 유의미 학습 모형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때 말하는 유의미 학습은 뭐 어떤 유의미 학습이죠? 선행학습과의 관련성을 통해서 오스웰은 유의미 학습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 교육과정 총론에서 말하는 교육과정의 통합을 통한 유의미 학습이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학생들이 살아가는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자신들의 삶의 맥락에 적용하면서 지식을 구성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은 무슨 주의라고 불러요? 구성주의적 접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성주의적 접근의 교수학습 모형이 굉장히 많잖아요. 인지적 유연성 이론, 인지적 도제 이론, 그 다음 PBL 수업, 프로젝트 학습, 자기주도 학습, 상황학습 이론, 정황학습 이론, 목표 기반 시나리오, 자원 기반 학습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학생들이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해 보는 건 다 무슨 학습이다? 유의미 학습이다.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유의미 학습의 개념을 쓰고 유의미 학습을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을 쓰시오. 혹은 여기에 적합한 수업 전략, 수업 방안을 제안하시오 하면 우리는 쓸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육과정의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이란 결국 무슨 학습을 유도하는 것이다? 유의미 학습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을 만들어주는 게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기존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의미 없는 단순히 교과의 지식을 객관적으로 주입하고 강제하는 교육이었다면 이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학생들의 의미 있는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교과 교실제를 우리가 2022 개정 교육과정도 분석할 거예요. 2022 개정 교육과정 분석할 때도 뭐가 나오냐면 의미 있는 학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 말하는 무슨 학습? 심층학습, 심층적 학습을 말합니다. 즉 학생들이 깊이 있는 이해를 기반으로 심층적 학습과 유의미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교육과정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과에서 교육과정의 통합을 통해서 이런 유의미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리뷰를 하는 이유는 바로 텍스트를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마인드 매핑의 전반적인 논리적 연관성을 한번 쭉 리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필요하고요. 교육과정의 재구성은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통합을 지향하고 마지막으로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교육과정의 일체화가 필요합니다. 교육과정의 학자들은 기승전 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의심현행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의 일체화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말하는 창의적 교육과정, 창의융합인재,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과정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우리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다양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의 랜딩,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과정의 개발과 편성과 운영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 교육과정의 일체화가 필요하다. 교육과정 따로, 수업 따로, 평가 따로인 교육과정이 아니라 우리 교육과정이 목표하는 목표와 우리 교육과정에서 설계된 교육과정의 설계대로 그 설계된 교육과정의 수업에 재구성되고 그 수업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평가로 이어지는 과정. 이 과정을 뭐라 부르냐면 교육과정의 일체화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의 일체화를 별표 쳤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육과정, 그 다음 평가, 그리고 수업에 뭘 말한다? 연속성을 말합니다. 기존의 우리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과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간에 상당 부분 차이가 있었어요. 또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바와 수업에서 다루는 것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학교 수업과 실제적인 평가 사이에도 상당 부분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배운 내용을 평가에서 다루지 않아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궁극적으로 수능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게 다 분리되어 있었어요. 이러면 학생 중심 교육과정은 요원한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2015 개정 교육과정 궁극적으로 수능이라는 평가 체제와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우리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만들어내고 역량을 길러내고 우리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창의융합인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교육과정에 뭐가 필요하다? 교육과정의 일체화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이건 저의 표현이 아니라 교육과정학자들의 표현입니다. 결국 우리가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이루어져라? 교육과정의 일체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육과정의 통합, 즉 교육과정,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은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의 일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육과정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 이해되셨나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하다? 교육과정의 일체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나 교육과정의 통합은 뭐의 과정이다? 교육과정의 일체화의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지금 아주 짧은 시간, 약 한 50분 정도의 강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교육과정 전체의 구조를 한눈에 보신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들은 우리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의 일체화라는 큰 틀 안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을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육과정의 통합,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육과정의 일체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결국에는 교육과정의 일체화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교육과정의 통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교육과정의 일체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교육과정의 일체화라는 텍스트를 읽게 되면 계속해서 교육과정의 재구성, 적정화, 교육과정의 통합을 통한 교육과정의 일체화라는 말을 계속 연결하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교육과정 일체화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정 일체화란 교육과정과 평가와 수업의 연속성입니다. 우리 교육과정은 이제 국가수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이겠죠? 자, 국가수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을 단위 수업에 자연스럽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평가와 수업의 연속성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과정의 연속성이란 이 미시적인 측면에서 연속성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1, 2월, 3, 4월에서 선생님들에게도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백워드 설계 모형에서 교육과정 중심의 수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과정 중심의 수업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어떤 말이 나오죠? 선생님들 기억을 좀 떠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백워드 설계 모형을 이야기할 때 교육과정 중심의 수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수업이라는 말을 썼는데 교육과정 중심의 수업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뭐가 일치한다?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이 일치하는 것. 이 교육과정 중심의 수업입니다. 우리 현행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수업이 뭐죠, 여러분?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것. 자, 그러면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 실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이 자연스럽게 뭐 돼 있어야 돼요? 재구성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일치하는 수업입니다. 교육과정의 수업이에요. 우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역량을 강조하면 수업에서도 뭐를 강조해라? 역량을 강조해 줘야 합니다. 이게 교육과정 중심의 수업이에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6가지 역량을 수업을 통해서 구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함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수업에서 무슨 중심의 수업을 해요? 그냥 지식을 단순하게 암기 중심의 수업을 해버리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의 중심 수업이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이 일치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육과정과 그리고 수업과 그리고 평가가 일치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교육과정의 일체화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과 평가가 수업이 연속성이 이루어진다는 건 국가 수준에서 학교 수준까지 교육과정의 일관성을 가지는 거고요. 또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 혹은 평가와 수업이 바로 연속성, 연계성을 가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교육과정이 일체화된다는 건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텍스트에서 보겠지만 연속성이란 어떤 개념이죠? 국현쌤? 시간적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과 내용이 일치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거 되게 좀 어렵게 느껴지죠? 여러분, 시간과 내용이 일치하는 게 교육과정의 연속성인데 이걸 아주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가 나중에 텍스트에서 선생님들과 들여다보겠지만 교육과정의 연속성이란 수업과 평가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수업의 과정이 뭐의 과정이다?
평가의 과정이라는 걸 의미해요. 이게 바로 교육과정의 일체화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들여다볼 거고요. 자, 그 다음 뭐를 고려한다? 교육과정의 일체화란 교과 간 일관성과 연계성입니다. 그러니까 교과 간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고려하는 것도 교육과정의 일체화와 아주 중요한 관계성을 가집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우리가 본 것처럼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과정입니다.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이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적합한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 뭘까요? 우리가 아까 교육과정 재구성에서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을 학교나 교실 수준에 적합한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 교육과정이 뭘 가리킨다? 제가 화살표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뭘 가리키는 개념이다? 바로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이 학교 수준에 적합한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진다는 건 바로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과정 혹은 교육과정 중심의 수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 우리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바가 학교 수준에 고스란히 잘 실현되는 것, 이게 바로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과정, 교육과정 중심의 수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일체화란 바로 교육과정의 평가, 즉 학습과정의 평가라고 부르는데 이거 좀 어렵게 선생님들 생각할 수 있죠. 다른 말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교육과정의 평가, 학습과정의 평가를 다른 말로 과정 중심 평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밑에다가 과정 중심 평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교육과정의 일체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어떤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결과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과정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정 중심의 평가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수업과 평가가 분리되지 않고 수업의 과정이 뭐의 과정이다? 평가의 과정이고요. 평가의 과정 자체가 뭐의 과정이다? 수업의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일체화란 가장 미시적으로 과정 중심 평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정도로 교육과정의 일체화를 위해서는 무슨 평가가 필요하다? 과정 중심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과정 중심 평가가 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 우리가 이미 1, 2월, 3, 4월에 선생님들과 수업 중심 평가, 학생 중심 평가, 과정 중심 평가, 학생 성장 중심 평가라는 개념을 다 연결하면서 과정 중심 평가로서 가장 대표적인 평가 방법으로 뭘 가져왔어요? 수행평가 같은 개념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행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일체화를 위한 과정중 평가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가 바로 수행평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수행평가를 자세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될 거고요. 교육과정 구조 분석에서는 수행평가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어디서 볼까요? 평가 분석에서 수행평가의 방법들이나 내용들을 우리 현행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들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행 교육과정은 큰 틀에서 4가지 구조가 틀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스펙트럼이죠. 5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과정,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학습자 참여 중심의 교육과정, 학습자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 그 다음 매우 중요한 키워드죠. 학습자 이해 중심의 교육과정. 우리가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5가지 의미의 스펙트럼을 가집니다. 우리 교육학 논술은 이 5가지의 의미 안에서, 스펙트럼 안에서 현행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누군가가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5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우리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3가지가 필요합니다.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육과정의 통합, 교육과정의 일체화가 필요합니다. 또 다시 한번 물어보면 교육과정의 일체화를 위해서는 결국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육과정의 적정화, 그리고 교육과정의 통합을 통한 유의미 학습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교육과정의 일체화를 가져올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교육과정의 일체화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역으로 무슨 교육과정이 가능해진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 가능해진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강의, 이번 5월 달에 선생님들에게 진행하는 이 개정교육과정의 분석, 2015 개정교육과정 분석에서 교육과정의 큰 틀을 선생님들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아까 초두에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제 강의를 오랫동안 들었던 선생님들 계시고 한 번도 듣지 않고 처음으로 개정교육과정을 들었던 선생님들 계시고 혹은 다른 데서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을 들었던 선생님들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좀 막연했던 것, 모호했던 것들이 조금 더 우리 교육과정 전체에 대한 큰 틀과 구조가 이해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 선생님들에게 일종의 웜업을 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그 다음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육과정의 통합, 교육과정의 일체화를 실제 이론적 수준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텍스트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어려운 부분들은 제가 너무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선생님들에게 좀 읽기 자료 형식으로 줄 거고요. 선생님들이 이해하기 좋은 정도 혹은 우리 교육학 논술에서 요 정도 수준까지는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겠다 정도 수준까지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좀 과감하게 스킵하면서 우리 교육과정 개정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